북한은 온 나라가 전쟁만 생각하는 나라예요. 안보가 취약한 이런 시기, 핵무장을 북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북한은 이길 수 없다. 우리 남한은 지지 않는다. 안녕하십니까. 전인범 예비역 육군 중장입니다. 대한민국 육군에서 38년 동안 군복을 입고 전투부대 지휘관과 마지막으로는 특전사령관을 했습니다. 영원한 특전사령관이라는 별명을 갖기도 했는데 요즘은 유튜버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제 개인 채널을 보통장군 전인범, 여러분도 한번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역사, 특히 전쟁 역사를 전문으로 하는 더 벙커라는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군의 보급품이 제때제때 나오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서 굉장히 답답하게 군생활을 했어요. 부대가 작을 때는 그냥 사비로 사주면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런 품목 중에 하나가 바로 실내화 슬리퍼입니다. 이 슬리퍼는 일과 시간이 지나면은 네모반에서 신기도 하고 특히 그 샤워를 할 때 신고 하는 건데 그 당시 슬리퍼가 아주 굉장히 단단한 재질로 만들어져 가지고 튼튼은 한데 잘 부러졌어요. 슬리퍼가 부러지고 나면 한 사람이 써야 될 슬리퍼를 두 사람이 쓰다 보면 오히려 더 빨리 이렇게 망가지는 경우가 돼서 계속 손망실이 되는데 보급품이 제때제때 나오고 사실은 그 전에 나와야 되는데 그게 되질 않으니까 굉장히 불편했고 또 외부에서 사오면은 사제품을 쓴다고 야단을 쳐가지고 그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제가 너무 답답해서 군수사령관께서 우리 부대에 방문했을 때 제가 이 슬리퍼 외에도 몇 가지 품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하여튼 이거 사소하지만 생활에 굉장히 불편한 물건이라서 제가 비록 별을 달고 있었지만 입에 물고 사진을 찍은 다음에 그분에게 사령관님 이거 사진을 머리맡에 두시고 이 문제 해결하실 때까지 치우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알았다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부대가 슬리퍼를 한 3,000개 받기는 했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몇 년이 걸려서 지금 장병들이 신고 있는 슬리퍼를 보급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전 세계 5위라는 숫자는 듣기는 좋은데 현실과는 틀립니다. 특히 그 5위라는 그 순위를 매긴 그 출처가 사실은 불분명해요. 우리나라 외에는 그 출처를 사용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는 잘 알려져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 출처는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 출처가 아니다. 다른 신뢰할 수 있는 여러 출처들, 거기서는 순위를 매기지 않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국방이 적을 당장 앞에 두고 있으니까 상당히 많은 준비가 돼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적을 압도하는 그러한 전투력이 되기까지는 아직도 풀어야 될 과제가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통상은 양적인 측정, 그다음에 양적이지 않은 형이상학적인 무형 전력과 유형 전력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유형 전력은 탱크가 몇 대고 사람이 몇 명 있고 전투기가 몇 대 있냐 이런 거를 따지고 무형 전력은 얼마만큼 그 나라가 총력전을 실시할 그러한 마음 자세가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유형 전력은 막강하지만 무형 전력 즉 정신적으로 나약해서 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유형 전력, 탱크나 비행기 숫자에 못지않게 우리가 정신무장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취약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전 세계적으로는 많은 연구기관들이 있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제인스라는 연구기관이 있는데 이 제인스 연구기관에서는 매년 책자로 전 세계의 군사력을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일단은 유형적인 전력은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게 가장 공개 자료 중에서는 신뢰할 만하고요.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무형 전력은 측정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이렇게 측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 판단을 잘 해야 됩니다. 국민들이 군인들을 존중해주지 않는다는 데에서 저는 문제점이 가장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병사들을 보면 불쌍하게 생각하지만 병사가 아닌 간부를 보면 미워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군인들을 갖다가 존중해주지 않고 있고 이렇게 군 복무에 대해서 중요시하지 않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변화가 무쌍한 이런 세상, 또 안보가 취약한 이런 시기, 또 핵무장을 한 북한, 이런 환경 속에서 굉장히 불안하고 위험한 것이죠.
이러한 원인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군인들한테 있습니다. 즉 옛날에 간부들이 병사로 들어오는 친구들을 존중을 해주고 잘 이렇게 보살펴주고 했어야 되는데 사실 머슴처럼 부려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의 머슴이 내일의 기자도 되고 선생님도 되고 변호사도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군에 대해서 그런 불합리한 것을 용납을 할 수가 없고 또 악감정을 가진 사람들도 꽤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잘못이 크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국민들이 군을 갖다가 불신하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있어서 이 악순환을 끊는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또 한국군 유형 전력 중에서 가장 취약한 거는 보급, 수송, 정비, 의무 이런 분야가 취약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전투원들, 탱크나 전투기, 전투함 이런 거는 많은데 이런 것을 예를 들면 뭐 전차에 기름을 넣어야 되는 유조차라든지 유조차라는 거는 기름을 싣고 다니는 차인데 이것도 좀 방탄도 되고 좀 튼튼해야 되거든요. 또 숫자도 많아야 돼요. 그런 데 대해서는 돈을 좀 안 쓴다든지 또 탄약 같은 게 생각보다 부족하다든가 또 탄약을 갖다가 보급할 때 사람 손으로 하는 것보다 이 리프트 같은 게 있어요. 이런 게 충분해야 되는데 리프트가 없다든지 또 지금 방금 말씀드린 보급, 수송, 정비 이런 데에 인력이 부족한데 10사람이 해야 될 일을 한 사람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뭐 기계로 한다 뭐 어쩌고 얘기는 하지만 역시 사람이 부족해서 너무나 힘든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국방이라는 거는 전투도 전투지만 전투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국군의 날 퍼레이드 할 때 탱크는 멋있게 나오지만 유조차는 나오는 거 못 보셨잖아요. 그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되고 특히 그 의무에 대해서 일반적인 사회 의무하고 군인들이 해야 되는 전투 의무하고는 틀립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군에서 운영하는 많은 무기들, 특히 첨단 무기들은 데이터가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런 데이터들을 솎아내는 명확한 필요한 데이터와 필요하지 않는 데이터를 분류해 줌으로 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가지고 보다 빨리, 보다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AI라든지 또는 위험물에 정찰을 할 때 사람이 하던 것을 로봇이나 드론이 한다든지 또 어떤 상대방을 공격할 때도 이런 드론이나 로봇으로 하는 이런 것들이 활용이 될 수가 있는데 현재는 굉장히 초보적인 단계고 앞으로 이것이 완전히 되려고 하면은 시간이 꽤 걸릴 겁니다. AI, 드론, 로봇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지금 엄청나게 고조가 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좋은 현상만은 아닙니다. 이와 같이 관심이 고조되는 이유는 지금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없는 부분을 이와 같은 첨단 과학으로 대체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앞으로 30년, 50년 뒤의 얘기지 당장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AI다, 드론이다, 로봇 이런 것들은 외국도 한다고 그러는데 미국과 같은 나라를 제외하고는 최첨단 이런 거를 장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걸로 사람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커다란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 부족한 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AI나 로봇, 드론 이런 것도 물론 준비를 하고 개발을 해야 되겠지만 그거보다 더 시급하게 당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동원제도를 현실화시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동원제도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200만 이상의 예비군을 갖고 있는데 그 훈련이나 장비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훈련과 장비에 보다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야 돼요. 현재는 국방비의 한 1% 정도를 예비군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이거 최소한 5%에서 많게는 10%. 그래서 최첨단 뭐 비행기하고 배, 탱크 뭐 이런 게 우선이 돼야 되는 게 아니고 사람, 특히 이 동원 분야에 대해서 보다 많은 장비와 또 이런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예비군 훈련을 동원이 되면 하루에 10만 원씩 왜 못 줍니까? 그렇게 예비군 훈련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아무리 로봇이 있고 뭐 이렇다 하더라도 그 로봇도 누군가는 정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로봇이 사람을 대체한다는 것은 전투원을 대체할지는 모르지만 전투 로봇이 생긴다고 해서 그 로봇을 정비하는 사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로봇이 로봇을 정비하는 그런 시대는 앞으로 더 오래 걸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이게 단기적인 그 문제의 해결은 될 수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전시의 징집은 사실은 나이보다는 체력이 되면은 또 체력이 안 된다 하더라도 자기가 총을 들 수 있으면 동원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돼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 48살까지인가 이 직책과 계급에 따라서 다 틀리게 돼 있어요. 아이들이나 노인들은 오히려 보호의 대상이고 특별히 그 전투에 직접적인 기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동원하지 않는 게 좋은데 급할 때는 동원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외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보면 아녀자들 또 노인들 심지어는 어린이들도 전쟁에 참여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비극적인 사태는 일어나면 안 되겠죠. 전시에는 동원 계획이라고 그래서 개인의 장비는 물론이고 물자 같은 것도 다 동원이 되도록 계획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다면은 뭐 개인 차량도 그렇고 약국에 있는 약 같은 것도 징집이 돼서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가 돼 있는데 이러한 그 제도를 우리가 수시로 이렇게 시험 삼아 연습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연습하는 부분이 좀 더 명확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입니다. 그 예비군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비군 숫자보다 총 숫자가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총기를 더 많이 만들고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총 없이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총도 부족하지만 그 외에 다른 물자들, 헬멧이라든지 뭐 하다못해 수통, 방독면 이런 것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준비를 해야 되고요. 특히 북한이 생화학 무기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불침투성 보호이라는 게 있어요. 화학 전쟁 때 입는 옷인데 그런 옷 같은 것도 두세 벌씩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사실은 전 국민이 방독면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쓸 줄도 알아야 됩니다. 진돗개, 데프콘, 워치콘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경계태세와 관련된 발령인데 진돗개는 전쟁이 아니라 어떤 대간첩 작전 시에 발령되는 경보이고요. 데프콘은 전쟁 시에 발령되는 전쟁 태세고 그다음에 워치콘은 북한을 얼만큼 정밀하게 볼 것이냐 하는 그런 태세예요. 그래서 워치콘이라고 하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인공위성을 하루에 한 번 볼 거를 3번 본다든지 3번 볼 거를 5번 본다든지 뭐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거고 진돗개는 지역별로 또는 전국적으로 발령을 해서 예비군도 동원할 수 있고 경찰 병력, 군 병력 이런 것들로 해서 대간첩 작전 또 공비를 사살하는 이러한 작전을 말합니다. 데프콘은 대대적으로 전국이 전쟁 상태에 돌입해서 동원령도 발령이 되고 계엄령도 발령이 돼가지고 전쟁을 수행하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태세를 말하고 있어서 평상시 상태는 데프콘 4가 되고요. 위기 상황이 조성이 되면 데프콘 3가 되고 전쟁 상황이 되면 데프콘 1이 됩니다. 북한의 군사력도 우리가 유형과 무형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유형 전투력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차, 비행기, 뭐 배 이런 숫자인데 사실은 숫자는 많지만 굉장히 노후화돼 가지고 과연 저게 굴러갈까 할 정도의 그런 장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북한에. 반면에 북한은 핵무기를 갖고 있고 핵무기를 쏠 수 있는 각종 미사일들을 많이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는 그러한 훈련과 준비를 다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그 외에도 북한은 사이버 전에 굉장히 특화를 시켜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생물학, 화학 무기를 다량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북한의 강점이자 취약점입니다. 반면에 무형전력, 즉 정신전력인데 이거는 북한은 온 나라가 전쟁만 생각하는 나라예요.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라하고는 좀 틀린 겁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북한 사람들이 못 먹어서 심리도 못 걸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너무 북한을 비하하는 내용인 것 같고 북한이 아무리 못 먹고 그래도 정신무장이 투철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 물론 이건 거짓말을 바탕으로 한 정신무장이기 때문에 오래가지는 못할 것 같지만 어떤 단기적인 도발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한 그런 게 북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하고 맞수가 될 만한 그러한 위험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군사력은 우리가
여러 가지 데이터를 종합해서 그동안 추측을 해서 판단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드린 대로 탱크 숫자라든지 비행기 숫자 이런 것들은 비교적 알 수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무형전력, 즉 북한의 어떤 세뇌 정도라든지 전쟁을 하려는 의지 이런 것들은 순위에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순위를 말하기는 곤란합니다. 다만 북한 사람들은 자기네가 미국하고 싸워도 이긴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북한이 처음에는 자기네들이 체제를 보호하기 위해서 핵을 갖겠다. 그리고 동족에게는 쓰지 않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도 저는 믿지 않았지만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쟁이 나면 쓰는 건 물론이고 동족에게도 쓰겠다. 그래서 아예 남한을 동족이라고 보지도 않겠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만약에 자기네가 질 것 같으면 분명히 핵을 쓸 것이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핵무기를 최후 수단이 아닌 여러 가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의 체제가 너무나도 불합리하기 때문에 자체의 어떤 불안이 늘 내재되고 있어요. 그래서 김정은의 핵무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김씨 일가의 이 핵무기를 가지고 북한 주민의 만약에 뭐 반란을 일으키거나 그러면은 거기다가도 쏠 확률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핵무기가 한반도에서 터지면 그게 어디서 터지든 간에 우리한테는 좋은 소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불안한 것도 한 요인이 되고 있어요. 네, 현재는 사정거리는 뭐 미국 전역을 때릴 수 있는 사정거리를 확보를 했는데 이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때리는 그러한 능력, 그래서 자꾸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핵탄두가 다시 지구로 이렇게 들어올 때 굉장한 요동이 나고 열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 열과 요동을 견뎌낼 수 있는 견고한 핵탄두를 개발하는 그러한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안정을 유지하는 걸 우리가 억제라고 하는데 현재 우리가 억제력을 갖고 있는 것은 바로 미국이 제공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확장 억제예요. 확장 억제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미국의 우방이 핵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공격받은 것처럼 하겠다라는 게 확장 억제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이 확장 억제를 제공해주고 있는데 이것을 핵우산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 한미동맹이 중요하고 그 한미동맹의 상징적인 것이 바로 주한미군입니다. 그래서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해 있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이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것만 갖고는 우리가 불안하기 때문에 핵 잠재력을 그래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점점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미국하고 잘 협의를 해서 국제사회를 이해시킬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이런 억제력이 생기면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다 보면 우리 남한의 정치, 사회, 문화적인 우월성으로 인해서 북한이 결국은 남한에게 타협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전쟁이 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이러한 평화가 유지되면 결국에는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그러한 한반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핵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은 저도 동의를 할 뿐만 아니라 더 이상 논쟁거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어떻게 핵을 개발할 것이냐.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 핵을 가져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마치 우리가 북한처럼 국제 규범을 어기고 또 비밀리에 핵을 만들겠다 이렇게 이제 들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되고 우리는 지금 북한으로부터 핵 위협을 받고 있고 또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지역 안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우방인 미국도 여러 가지 변화를 겪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그래도 믿을 수 있는 거는 우리 자체의 어떤 그런 핵 능력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중점을 둬야 되는데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사회를 잘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현재 입장을 잘 설명하고 두 번째는 우리의 전통 우방이고 가장 중요한 미국이 우리 못 믿어서 그러는 거냐 이렇게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미국하고 우리 사정을 좀 잘 설명을 해서 못 믿는 것이 아니라 불안해서 그런 것이다. 또 미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계속 설득을 해서 우리가 최소한 핵무기를 가질 수 있는 잠재력을 일단 갖추고 또 그러한 잠재력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현재 핵을 이용한 핵 발전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핵 발전에 도움도 되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만약에 위기가 오게 되면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핵무장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준비가 돼야 되는데, 핵무장을 한다는 것이 단순히 핵무기만 갖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핵무기를 어떻게 쓸 건가 하는 깊은 논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논쟁을 할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와 전문가들도 있어야 되고, 또 핵무기를 운용하는 사람, 또 핵무기를 만들고 보호하는 사람들 등 여러 가지 준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차근차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 다 별로 좋은 소식이 안 됩니다. 전쟁은 이기고 지는 게 사실은 명확하지가 않아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북한은 이길 수 없다. 우리 남한은 지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붙는다는 이 정의를 잘 해야 되는데, 대규모 전쟁은 일어날 가능성은 그렇게 없다고 봐요. 대규모 전쟁이 일어나면 뭐 북한도 그렇고 남한도 그렇고 모두가 다 불행해지는 일이고, 우리가 6.25 때 한번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대규모 전쟁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국지전, 조그만 일정 지역에서 폭격이 주거니 받거니 한다든지 서로 그 사격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쓸데없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북한은 최대한 빨리 전쟁을 끝내려고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속전속결을 하고, 그 다음에 배합전이라고 그래서 정면으로 공격하는 것도 있지만 땅 밑으로 땅굴을 파고 들어온다든지, 또 일방향으로밖에 갈 수 없는 아주 오래된 비행기를 타고 우리 쪽으로 침투를 한다든지, 또 바다에서도 마찬가지 잠수함이나 뭐 이런 걸 타고 들어와서 우리의 후방을 교란해서 혼란을 조성하는, 그래서 정면에서는 탱크를 앞세워서 공격하고 후방은 교란시키는 이런 배합전을 실시를 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것보다도 우리 국민들의 정신 자세를 흐트러뜨리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남남 갈등을 유발하려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북한에게 분명하게 까불면 죽는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즉시 강력하게 끝까지 응징하겠다, 이런 구호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한 구호가 북한에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남한에서는 더 이상 북한이 우리를 농락하는 일에 놔두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좀 알고, 북한도 우리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자극하는 그런 일에는 좀 삼가해야 될 거예요.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미군이 개입이 되고, 뿐만 아니라 북한을 지원하는 중국이나 러시아가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이 퍼질 가능성이 꽤 큽니다. 여기에 주한미군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하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근거로 해서 주한미군을 비롯해서 중원병력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대한 방어와 평화를 회복하기 위한 이러한 노력에 반드시 동참하게 돼 있는 구조로 현재 돼 있습니다. 미군들이 우리를 최대한 도우는 것이 미국 국익에도 맞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가 없죠. 한반도에서는 전쟁이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지,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하느냐, 전쟁이 나면 누가 이기느냐, 이런 거는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전쟁이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만에 하나 전쟁이 난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피해로 적을 압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게 될 거예요.